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학기론 중급 심화 과정. 벌써 이제 3월이네요. 3월은 항상 계약도 있고 새로 시작이잖아요. 네, 1, 2월 공부하신 분도 있으시고 이번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1, 2월 공부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집중 한번 해서 3, 4월에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거의 뭐 50점, 60점 보장되는 거죠. 네. 전체 내용을 다 익히 아시니까 1월, 2월 하신 분들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우리 새로 출발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박수를 한번 하면서 우리 파이팅 한번 하실까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파이팅!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모두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들 합격하셔야 되고요. 저 강의 계획서는 제가 이제 우리 사무실에 상담실에 이제 출력해서 붙여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번 일정을 보니까 우리가 4월까지 9주가 나오네요. 9주가 나와서 우리 1, 2월에는 한번 보강을 했었어요. 진도가 좀 뭐 반복도 하다 보니까 9주면은 이제 충분히 진도를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주 동안 계속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기출문제 경향 분석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 2월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1, 2월 한번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뭘 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부동산 총론에서는 매년 세 문제가 출제가 되죠. 항상 가장 뭐 쉬운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체 40문제 중에서 세 문제가 나오는데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는 이미 나오는 데가 결정돼 있다고 했어요. 이번 주에 공부를 할 건데, 토지의 분류와 토지의 특성, 토지를 어떻게 나누느냐, 토지의 종류 이름이 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개념 혹은 산업 분류에 의해서 우리 부동산업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그 정도에서 한 문제가 이제 번갈아 가면 나오고,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 토지의 분류 말고 건축물, 특히 이제 주택의 분류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번 34회에서는 토지의 분류, 토지의 특성 한 문제씩 나오고, 또 부동산 개념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강론은 31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부동산 강론의 가장 처음 파트가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이제 부동산 수요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균형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리고 그 균형 가격이 어떻게, 왜 계속 변동하게 되고 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요인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초 이론에 대해서 한두 문제가 꼭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계산 문제로서 균형의 변화, 균형 가격의 변화는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탄력성은 조금 개념이 어렵긴 하죠. 탄력성. 그 다음에 경기 변동까지 해서 5문제가 나와요. 우리는 이제 목표는 충분하게 뭐 4문제까지는 편하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따라오시면. 물론 이제 계산 문제까지 다 완벽하게 하신다고 그러시면 5문제 다 맞출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부동산 강론의 두 번째 파트로는 이제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가지는 특성, 상품 시장과 달리 부동산 시장만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거의 뭐 매년 한두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34회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 밑에 이제 지대론, 그 다음에 입지론, 도시공간 구조론 해가지고 이쪽 파트에서 6문제가 몰아서 나왔죠. 보통 이쪽 파트에서 한 3, 4문제, 부동산 시장에서 한두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론, 입지론에서 몰아서 나왔어요. 이쪽에는 특이한 거는 외국인 학자들이 거의 한 20명 넘게 나오죠. 그 20명 이름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한 이론하고 매칭을 시키는 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단순한 암기가 좀 필요한 파트고요. 부동산 정책론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관련해서 공부도 하지만 실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파트죠. 실제 우리나라 나라에서 어떤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 정책의 효과는 무엇인지, 왜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건지, 시장 상황에 따라 어떤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건지, 그 파트가 중요하죠.
중요한 파트. 그런 난이도 자체는 실생활에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왔던 것들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5문제 정도가 출제됐는데 평이하게 맞출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 투자론이 이제 가장 좀 어렵죠. 7문제가 요번에 출제가 됐는데 7문제에서 거의 한 5문제가 계산 문제였으니까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수익성이 있는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성 따지면은 임대 수익, 그 다음 처분 수익 이렇게 나눠질 텐데 그 임대 수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수익이 계산됐을 때 우리가 투자한 투자안이 얼마나 타당성을 갖는지, 할인 현금 흐름법, 비할인 현금 흐름법을 통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검산하는 파트가 계산 문제가 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할인 가치 따지면 시간 가치를 따져야 하는 파트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예. 그러나 뭐 차근차근 가면 그래도 7문제 중에서 4문제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론에 들어가면 금융론 파트가 워낙 이제 5-6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투자론에서 34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파트별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이번에는 34회에서는 출제가 안 됐었어요. 네. 35회에서는 이제 그 부동산 금융, 특히 이제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서 최대 가능 대출 금액 혹은 회차별 원리금 상환 금액 계산하는 문제는 꼭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것 같다. 그 문제를 좀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증권, 특히 이제 MBS, 모기지 백 시큐리티, 저당 채권 담보부 증권이라고 하는 거에 관련해서 배우고, 그 다음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즘 이제 건설 회사들이 PF 금융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 PF 금융이 잘 이루어져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텐데 요즘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공급이 향후의 공급에 상당한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파트. 그 다음 부동산 투자는 투자 회사. 우리가 일반 뭐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업 같은 경우라면 주식을 발행해서 그 투자금을 모아서 공장 짓고 상품을 만들어서 휴대폰 팔고 반도체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일으키는 회사지만 부동산 투자 회사는 돈을 모아서 주식으로 돈을 모아서 그 투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 수익을 배분하는 회사인 거죠. 그 리츠 회사라는. 그래서 일부 회사들은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도 되어 있고 그 부동산 투자를 전담하는 회사에 대한 제도를 공부하고 그 관련해서 꼭 매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론의 마지막 파트, 개발, 관리, 마케팅. 가장 쉬운 파트죠. 강론에서는 개발하고, 관리하고, 마케팅하고.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입지계수, 비율임대차 나왔는데, 계산 문제에서는 가장 쉬운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는 전체 파트에서 한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 3문제는 아주 그냥 단순 계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눔셈만 잘하면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3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부동산 마케팅 마지막으로 한 문제 출제가 되고요. 4문제에서 우리 그 개발관리 마케팅 나오는 4문제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됩니다. 예. 맞출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에서는 감정평가 파트에서 5문제, 그 다음 마지막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 한 문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기본 이론하고 감정평가 규칙에서 한 3문제, 이론 문제가 3문제, 그 다음 실제 감정가액을 계산하는 3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은 매년 나온다. 상대적으로 가장 쉬운 계산 방법, 그 다음에 원가법, 수익환원법이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34회에서는 원가법 나왔으니까 35회에서는 수익환원법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우리가 표준지 가격, 그 다음에 개별 공시 가격, 주택 가격도 표준 주택 가격, 개별 공시 가격, 개별 주택 가격, 이렇게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그러한 공시 제도와 관련해서 예, 마지막 한 문제가 출제돼서 예, 이거는 쉽게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40문제 중에서 예,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중하인 파트, 총론, 부동산 경제론, 경기 변동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론, 입지론, 부동산 정책론, 개발관리 마케팅론. 예. 이 파트에서 거의 출제가 한 23문제가 되는데, 18문제 이상. 뭐 잘하는 분들은 뭐 20개 이상 맞출 수가 있어요. 이쪽 파트에서. 예, 계산 문제 2문제 나오는데, 예, 매년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니까 2문제 무조건 맞출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중상 파트가 이제 부동산 투자론, 금융론, 그 다음 감정평가론 이렇게 되겠죠. 예, 이쪽에는 이제 계산 문제도 좀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쉬운 계산 문제는 2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2-3문제가 나오니까 합치면 5문제는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론 문제에서도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자 금융론 평가론 합치면 10문제인데 이 중에서 10문제 정도만 맞춰도 우리는 합치면 28개, 거의 30개 정도 맞추면 뭐 합격하는데 무난하시겠죠?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예,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강의는 5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5단계. 첫 번째 핵심 노트인데요. 핵심 노트는 지금 1, 2월 과정 공부하신 분들은 다 출력물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핵심 노트 수업 시간에 다 진행을 해봤어요. 그때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채워 넣어 가면서 공부를 하셨었죠. 제가 이제, 요번에는 나눠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 경우에는 나눠드렸는데, 우리가 수업하시기 전에 미리 예습하고 한번 읽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괄호 없이 다 채워 넣은 그 핵심 노트를 카페에다가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참석하기 전에는 그걸 한번 꼭 읽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수업 다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복습으로 괄호 채워 넣기를 또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2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우리 그 핵심 필수서는 이렇게 좀 얇게 되어 있잖아요. 두꺼운 책 한 번 읽을 때 우리 4번 읽어야 됩니다. 한 달에 2개월 과정에서. 우리 핵심 필수서를 보시면 이게 약간 이제 설명이 부족하고 때로는 이제 우리가 PPT에서 보완을 해서 추가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분이 이제 수업 중에는 휴대폰이나 혹은 태블릿에 올라가 있는 그 카페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보시고 같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카페에 업로드된 자료를 보시고요. 그 다음 3번째, 우리가 수업 중에 마무리로 우리 3개년 기출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지금 오늘 출력물 다 받으셨죠? 예, 매주 3개년 기출문제 나눠 드릴 거고 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 중간중간에 우리가 계산 문제가 있다면 필수 계산 문제는 부동산 학개론 필수 계산 문제 익힘장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것은 또 카페에 별도로 해설 동영상도 올라가 있지만 수업 시간에 또 같이 풀어볼 겁니다. 네, 수업 시간에 같이 가져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5번째,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말 스터디를 진행하니까 시간이 허락되는 분들 한해서는 꼭 참석을 해주시면 1차 공부를 완성할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실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핵심 필수서 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1페이지를 좀 펴주시고 목차 보시겠어요? 오늘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토지의 분류, 그 다음에 부동산이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니까 토지의 분류,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 그리고 부동산업의 분류, 표준 산업 분류 체계에 있어서 부동산업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3, 4회에서는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한 문제, 그 다음 매년 출제되는 토지의 분류와 토지의 특성에서 한 문제씩 3문제가 출제된 파트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개념부터 볼게요.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우리는 3가지 측면에서 부동산 개념을 살펴보죠. 어떻게? 법률적 개념, 그리고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이렇게 3파트.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는 법, 경기 이렇게 3가지 측면으로 부동산을 이해를 한다. 그럼 법률적 개념은
우리가 민법상이나 기타 법률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그런 개념이니까 좀 자세하게 좀 이따 볼 거고요.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는 뭐 경제 용어가 들어가면 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죠.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부동산은 또 소비재이기도 하고 부동산 그 자체가 또 상품이기도 하나요? 사고 팔고 상품. 그 다음 자산이기도 하고 부의 척도이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 자본이기도 하죠.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 부지에 토지가 있어야지 공장이 지어지고 거기서 생산을 만들 수가 있을 테니까 농사 지을 때도 그 자체가 생산 요소이고 자본이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리적 개념, 다른 말로는 자연, 환경, 위치, 공간 이런 개념들이죠. 뭐 한번 읽어보면 그냥 이게 자연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3차에도 뭐 보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시겠지만 섞어놨어요. 이렇게 섞어놓고 다음 중 경제적 개념이 아닌 것은, 다음 중 기술적 개념이 아닌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법률적 개념은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하고 그 위에 정착물이 별개의 또 부동산이 하나의 부동산인 것처럼, 둘 이상의 부동산이 하나의 부동산인 것처럼 취급돼 가지고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임대 혹은 매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택이죠. 주택인 경우에는 우리가 건물만이 아니라 주택에 깔고 있는 그 토지까지 한꺼번에 거래가 되잖아요. 임대할 때도 한꺼번에 거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상복합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상가주택도 주상복합이기도 하고, 혹은 아파트가 대단히 마트 건물 위에 또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우리는 복합 건물이라고 하죠. 복합 건물. 복합 부동산 중에서 복합 건물. 자, 법률적 개념 보시겠습니다. 법률적 개념은 우리가 우선 어떻게 나눈다? 크게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눈다.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민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99조 1항에 따르면, 민법 99조 1항에 따르면 부동산은 어떻게?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그러면 토지의 그 정착물, 토지 위에 어떤 정착물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동산이 되는 거죠. 99조 2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토지와 정착물과 동산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는 먼저 기본적인 게, 가장 토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개념이 있지만,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공간적 개념을 갖고 있다. 공간적. 그래서 민법 212조 따르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어디에? 상하에 미친다.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떤 뜻이죠? 네, 여기 보시면 우리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중심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표가 있어요. 지표. 토지의 소유권은 이 지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하에 미치니까 공중에도 미치고 또 지하에도 미친다는 거죠. 네. 지표권에 의해서 행사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경작. 내 마음대로 내 소유의 토지라면 경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축할 수도 있고, 용수, 물이 흐른다면 물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지표권에 해당하는 거는 경작권. 또 그다음에 건물을 할 수 있는 건축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건축권. 그다음에 용수권. 이런 것들이 지표에 대한 권리고, 또 공중에 대한 권리 어떤 것이 있나요? 공중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지, 너무 높으면 우리가 그 위에 있는 항공기 날아간다, 항공권, 우리 집 위에 비행기 못 지나간다, 이런 거는 우리의 소유권이 미치지가 않는 거죠. 네. 공중권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만 미친다. 그래서 지하도 보면 어떻게 해요? 지하수 이용은 할 수도 있지만 광물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GT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나간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하철 정도 수준의 지하까지는 우리 공간에 미칩니다. 만약에 우리 아파트 단지 밑으로 지하철이 생긴다 그랬을 땐, 예, 지하철 공사에서 거기에 일부의 권리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빌려야 돼요. 그렇게 일부 지하에 혹은 지상에 일부 물권적으로 빌리는 걸 저 민법에서 뭐라고 하나요? 일부 공간을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구분 지상권. 네. 구분 지상권. 그러나 GTX 같은 경우는 너무 깊게 있는 거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에 미치지 않는다. 네. 공증권에서는 네, 항공권이라든지 전파권은 우리의 소유에 미치지 않지만 일조권, 조망권은 우리의 소유권에 미치는 거죠. 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소유권, 토지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는 끝났고 정착물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정착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어떻게 해요? 독립 정착물과 또 종속 정착물.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해서 이루어지는 정착물. 그 다음에 이거는 토지에 속해버리는 종속 정착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부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종속 정착물. 우리 독립 정착물을 보시면 건물은 당연히 뭐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죠. 예, 소유권도 별개에 있으니까 등기도 별개로 되어야 되는 거고 등기된 임목 자체도 등기할 수 있나요? 예, 임목에 관한 특별 법률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죠.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도 별개로 인정이 되고 또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 과실 같은 경우에는 예, 명인 방법을 갖춘다. 명인 방법이라는 건 뭐죠?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새끼줄로 둘러친 다음에 여기에 표식을 달은 거죠. 누구누구 거. 이렇게 표식을 달았다는 얘기는 여기 산이 이렇게 있지만 야산이 있지만 임야가 있지만 이 임야와 별개의 정착물이다. 별개의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 명인 방법은 저당권 설정 가능할까요? 명인 방법에 의한 방법은 수목의 집단 이런 거는 저당권 설정은 안 됩니다. 등기부는 없기 때문에.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항상 누구 거다? 경작자 소유다. 이건 토지 소유자 거 아니죠. 항상 할머니가 우리 집 논밭에 옆집 할머니가 콩 심었어요. 항상 콩 누구 거다? 옆집 할머니 거다. 네. 토지 소유자가 주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별개의 정착물, 우리는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단장, 수목, 다년생 식물, 돌담, 교량, 포장도로, 터널 이런 것들은 토지 위에 정착이 되어 있어요. 옮기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토지에 부합이 돼서 토지에 종속이 돼서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이지 별개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보니까 수목은 여기 임목도 있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있고 그냥 수목도 있어요. 그죠? 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또 수목이 또 하나 더 나와. 동산이에요, 이번에는. 독립정착물도 아니고 종속정착물도 아닌 것은 우리 동산이라고 봤어요. 토지도 정착물도 아닌 것은 동산인데 가식 중인 수목. 가식 중인 수목이라는 거는 임시로 식재한 수목이라는 거죠. 땅 밑에 뿌리가 들어가긴 하지만 옮겨 심을 거야. 그래서 잠깐 심은 거죠. 그거를 가식 중인 수목. 이 경우는 동산이다. 금방 옮길 거니까요. 경작 수확물. 이건 수확이 됐다는 거죠. 이미 다 수확이 끝났어요. 그랬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옮길 수도 있겠죠. 금방 동산이다. 판잣집, 비닐하우스, 임차인의 정착물, 대표적인 거, 뭐, 천정형 에어컨 같은 거, 이런 거, 당연히 임차인이 이제 임대차 종료 후에 옮겨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 동산으로 보는 것이다. 이번엔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끝났고요.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했습니다.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예,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개별 법률
민법이 아니라 각각 법률들이 정해져 있죠. 그 법률에 따라서 자동차라든지 20톤 이상의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준부동산으로 간주되어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공장 가면 기계 설비들이 각종의 기계 설비들이 많죠. 그것들을 하나의 재산의 단체, 그게 재단이죠. 사람의 단체는 뭐예요? 사람의 단체를 사단법이 많이 들어보죠. 예, 그거는 사람의 단체. 이거는 재산의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재단. 예, 그럴 경우에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예, 소유권도 인정이 되고 등기부도 만들어지니까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겠죠. 예.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는 토지의 분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자세하게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토지의 토지의 분류. 부동산의 대표적인 토지의 분류,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 이제 부동산 공시법 에서는 토지를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나요? 예, 28개 지목이라는 건 뭐죠? 토지의 용도에 따라 주용도, 주사용 용도에 따라서 예, 28개 지목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렇죠? 그 8개 지목이 어디에 표시가 돼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표적인 지적 공부라고 얘기하죠. 예, 사람도 주민등록 하듯이 이 토지도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어요? 지번, 언제 어디 소재하고 있는지, 지번,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용도가 뭐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꼭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의 기본적인 등록사항, 그것들을 등록할 때 28가지로 지목은 나눠져 있고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대표적인 게 전답 과수원이죠. 전 하면은 뭐죠? 전이 밭을 의미하는 거죠. 밭. 답 하면 이건 논. 과수원은 우리가 약속하기를 과라고 표시를 한다. 과수원 세 글자 다 쓰지 않고 목장용지는 목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두 문자, 두라는 거는 머리 두자니까 첫 문자, 첫 글자를 땄다라는 거죠. 여기 임야대장에 목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집원 옆에다가 125번지 하고 목 이렇게 쓰면 그 토지는 목장용지구나 라는 거로 약속을 다 해놨다는 거죠. 28개 공시법에서 자세하게 배우실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2차 과목에 해당하는 것들이 학개론에서 기본 상식으로 가볍게 한두 문제가 항상 매년 나와요. 2차 과목 해두시면 항상 도움이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차장은 첫 글자를 따지 않고 두 번째 글자, 공장용지도 두 번째 글자, 하천도 두 번째 글자, 유원지도 두 번째 글자. 이렇게 해서 차장천원은 항상 두 문자가 아니라 다음 글자, 차문자를 가지고 표기를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적 공부 보면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가 무슨 뜻이죠? 공유지. 그 어떤 토지나 부동산이 공유자가 있다 그러면 공유자 이름들을 기록해 놓은, 표시해 놓은 장부를 말하는 거죠. 대지권 등록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이 있나요? 아파트 내가 101동 101호에 살아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토지가 내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기 깔고 있는 전체 토지가 여기 소유자들 다 지분으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전체를 대지 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요 101호의
요 102호 건물 요거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매를 한다, 거래를 한다 그랬을 때 그거와 이 지분과 합쳐서 거래가 되는 거죠. 네. 지적도 그림을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 도면으로 표현한 게 지적도, 임야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를 다 등록을 하죠. 그림으로 물론 이제 지적도에는, 임야도에는 표현되겠지만 그거를 또 좌표로서 등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왼쪽에 있는 게 토지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임야도, 지적도인데 여기 보시면 전, 전, 임 막 써 있네요. 이게 다 두 문자 쓴 지목의 표시인 거죠. 지번 옆에.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축척, 소유자 성명,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을 장부에 기록한다. 지적 공부. 이거 지적 공부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정부24 가시면 지번만 입력하면 다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신 집에 거기에 지번을 한번 입력을 해서 한번 출력들을 해 보시는 것도 실제로 뽑아 보셔야지 도움이 되십니다. 다음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게 있어요. 이건 지적 공부라고 하고요. 개별. 그런데 종합 공부는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정보를 끌어온 거예요. 정보를 끌어왔어. 그래서 끌어와서 이 종합 공부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 저 휴대폰이 있으면 한번 펴보시겠어요? 일사편리 한번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일사편리. 네. 그러면 부동산 종합 증명서라는 거를 쉽게 거기서 지번만 입력해보면 나옵니다. 네. 거기서 그러면 거기에는 공시 지가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죠. 네. 지목, 지번, 면적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래서 간편하게 중요한 정보를 볼 때는 부동산 종합 공부를 통해서 일사편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 내가 꼭 중요한 서류를 다 띄워야 되겠다. 발급받아야 되겠다. 등본을 발급받아야 되겠다 할 때는 정부24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출력이 가능하시면 열람도 가능하니까 볼 수도 있고요.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토지,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게 되는 공법 시간에 배우는 국토 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 국계법에서는 토지를 어떻게 나누고 있나. 용도지역제가 적용이 되죠. 용도지역제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 국토에 있어서 그 용도에 따라서 다 지역을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왜 공공복리를 위해서 자기 땅이라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개발하면 공공복리 여러 번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 따라서 국가에서 용도 지역제를 통해 가지고 토지 이용 및 용도 같은 거를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건폐율, 용도,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을 공공복리를 위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그 제도가 용도지역제다. 용도지역제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데 중복 지정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전 국토를 다 용도지역으로 어떻게 나눴습니까? 크게 분류를 하면 도관, 농자. 도관, 농자 뭐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 기출에서는 도시지역에 대해서만 좀 더 세분화해서 물어봤어요. 도시지역은 어떻게 구분되나? 네, 주상, 공록으로 나눠지죠. 네, 서울시는 당연히 뭐 도시지역이죠. 서울시 안에는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또 공업지역도 있고, 녹지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서울시 이 근처에 우리 광진구 근처에 대표적인 녹지지역이 어디 있나요? 네, 성수동에 있는 서울의 숲 그런 게 대표적인 녹지지역이죠. 예, 우리가 이제 공업지역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구로공단 많이 있었잖아요. 디지털 도시로 좀 많이 바뀐 그런 쪽이 이제 공업용지고요. 예, 상업용지, 주거용지 나눠진데 주거용지는 또 어떻게 나눠지나요? 주거용지는 주거용지는 전, 일, 준으로 나눠지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나눠집니다. 또 전용은 1, 2, 일반은 1, 2, 3 이렇게 나눠져요. 세분화돼서 각각 1종 전용지역, 2종 전용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지역, 3종 일반지역, 그 다음에 주거, 준주거지역 각각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떤 건축물은 거기에는 질 수 없어요. 거기는 아파트는 못 져요.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 네. 그런 것이 용도, 지역, 지구제죠. 모든 국토에 대해서 다 중복 없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일사편리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일사편리에도 다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도시지역은 그렇게 나눠지고 또 주거지역은 네, 전용, 일반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눠진다. 주말 사이에 저희가 뉴스를 봤더니 그 일반,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이런 데는 지금 단독주택 중심의 그 주거지역이죠. 전용주 주거지역은 주로 이제 공원, 자연공원 옆에 있는 단독주택 단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여기 학원 뒤쪽에도 보면 전부 다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종. 그런데 다 저층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3계층 이하만 지을 수 있죠. 네, 이거를 완화를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용역을 둬가지고 서울시에서 50년 만에 제도를 손보겠답니다. 그러면은 5층, 6층 이렇게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단독주택이 최근에,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거래도 안 되고 침체 상황이잖아요. 그럼 좀 그걸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아마 도입하는 제도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일반 주거지역 그렇게 나눠지고 일반 2종은 중층 단지를 얘기하고 3종은 중고층 아파트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용도지구도 있나요?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에 중첩해서 완화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거죠. 네. 용도지구, 용도구역. 토지이음이라는 것도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토지이음. 예. 휴대폰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토지이음. 이가 영문자 이입니다. 토지이음. 토지이음 이용하시면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이러한 사항들 혹은 우리가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게 토지이음이에요. 토지이음. 거기서 토지이음에서 뭐 집원 이렇게 입력하라고 첫 화면에 뜨죠. 네. 거기 한번 해보실래요? 뭐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우리 여기 학원 건물 능동 치시고 여기다가 우리 건물 이름이 동성빌딩이니까 능동 동성빌딩 한번 쳐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나요? 밑에 뜨죠? 능동 동성빌딩이. 이걸 치는 순간. 네. 그거 눌러보면 거기에 이제 어떤 건물이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나오나요? 용도 지역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건물 용도 지역이 나오나요? 우리 능동 여기 용도 지역이 나오죠.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전철역 주위에 이렇게 사거리다 그러면 전철역 주위에 이렇게 이런 로타리라든지 전면에 있는 부분은 주로 뭘까요? 여기는 당연히 상업 지역이 되겠죠? 네, 상업 지역이 된다. 네, 상업 지역이 된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이면에 전면 말고 후면에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이 이게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니까, 이제 그 주택도 있고, 여기에는 상가도 있고, 혼합되어 있겠죠. 네. 그렇게 토지 이음을 통해 가지고 용도 지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또 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